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슈입니다. 오늘도 시민 언론 민들레의 한승동 에디터님 모시고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국제 뉴스, 그와 연결된 국내 뉴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뭐 태풍이 왔는데 열풍기가 돼갖고 더 좀 습한 기운이 몰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또 더 짜증나는 일이 많더라고요. 예, 갈수록. 예. 아니 뭐 사실은 우리가 그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갖다가 논의해야 되는데 이 국제 문제와 연결된 국내 문제가 너무 많아갖고 네. 요즘 좀 그런 놀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 국내 정치보다 더 국내 정치적인 게 국제 정치란 말도 있거든요. 예, 이게 예, 동전의 양면인데 예. 지난주 그 국무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그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예. 실제로 검은 선동 세력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교수님 이 반국가 세력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이게 그날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맞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뭐 8.15 때도 그랬고 뭐 작년에도 많이 그랬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아주 상습적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일종의 적반하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컨대 8.15 때도 했고 8.15 때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은 8.15 같은 경우에는 올해 8.15 경축사도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뜬금없이 남북 얘기가 주로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바로 그 뒤에 국무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이 반국가 세력을 하는 건데 사실은 8.15 때 남북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일본이 우선돼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와 관련돼서 그렇고 지난해 8.15 때에도 발을 본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보통 8.15 때는 이렇게 주로 일제 강점기와 관련된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라든가 청산하지 못한 과거 이런 데 대한 반성이나 그걸 토대로 한 미래 지향적인 다짐 같은 걸 할 텐데 엉뚱하게 남북 얘기하면서 이렇게 연달아 국무회의에서 또 이 반국가 세력 운운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청산돼야 할 세력에 대해서 그걸 주장하는 비판 세력에 대해서 오히려 청산돼야 할 당사자들이 오히려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제가 볼 때 일종의 적반하장인데요. 적반하장이죠.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보면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주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 반국가 세력을 어느 정도 특정을 했어요. 예. 이런 세력이 하나의 세력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합니까? 글쎄요. 저는 왜 지금 와서 이런 표현을 쓰는지도 정말 도저히 이해불능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 정치적 의도라고 할까? 왜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거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짐작이 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정치적 반대자들이라든가 지금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세력들을 전부 다 일종의 그 청산 대상으로 네. 그리고 더욱이 이것도 좌판이 뭐 친북이니 종북이니 이런 식의 색깔을 입혀가지고 일종의 공안몰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떤 이게 뭡니까 여론을 갈라치기 해서 자기 표를 확보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발상이죠. 유치하고 저열한 그런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도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고 요즘 굉장히 위험하죠. 예,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조작 선동, 여론 왜곡, 사회 교란 이러는 거는 그렇죠. 이거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위험하고 더욱이 더 심한 얘기가 있었다 보니까 만일에 전쟁이 나면 이게 왜 전쟁이 나면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이들이 압력해가지고 암약한다고. 북한하고 같이 손잡고 사회를 불안하고 뭐 이거는 전시회는 할 수 있는 얘기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대통령 그야말로 국가 안보나 그다음에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사람들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주 임무 중에 하나인데 네. 대통령이 오히려 불안을 부추기고 마치 전시 상황이 있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섬찟했던 것이 우리 역사에서 이런 일이 많이 되풀이 됐거든요. 예전에 그 6.25 때도 그랬고 보도연맹이라든지 4.3 사태 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선동이나 서로 갈라치기 해가지고 상대방을 무조건 이렇게 살육하는 그런 역사가 비참한 역사가 거듭 되풀이 되어 왔는데 대통령이 그걸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이런 운동은
정말 유감입니다. 글쎄 8월 21일 날 그 을지 국무회의에서도 네. 가짜 뉴스와 위장 공세,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그 위장 선동, 이거야말로 선동 아닌가요? 네네. 진짜 이거 뭐 이렇게 이해가 안 갑니다. 대통령으로서는 평소에 쓰지 않아야 될 네. 예, 전시 상태에서나 전시 써야 상태에서 쓸 예. 문제들인데 사실은 예. 이렇게 전쟁까지 운운하면서 예. 우리 사회의 지난 70여 년 동안 이제 어떤 흐름을 보면 기본적으로 평화 공존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적대적 균형이라고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남북한 양쪽이 마찬가지인데 이 좀 더 적대적 상대방과 그로부터 오는 위협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어떤 입지를 강화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더 심해진 거는 사실 평화공존 무드가 어느 정도 좀 유지됐었는데 이렇게 심해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 편한 마음이나 어떤 그 심리적 안정된 상태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뭔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지금 어떤 일종의 궁지에 몰렸을 때 그걸 회피하거나 태세를 전환하기 위해서 흔히 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네. 태도의 운동인데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주변이 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8월이지 않습니까? 네. 8.15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그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국제연구기관이나 연구소 같은데 참 더 그 뉴라이트라고 하는 흔히 그 친일이라고 지탄받는 그런 사람 인사들을 뭐 수십 명씩 앉히고 하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8.15 때도 정작 일본에 대해서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는 네.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대해서는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걸 어떻게 해서 피하면서 오히려 화살을 국내에 있는 자기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그 어떤 국면을 모면하려고 하는 친일이라고 하는 틀림없이 이번 8.15 때는 우리 정부의 그 취임 이래로 출범 이래로 계속 논란해왔던 그런 그 일본에 대한 평가 내지는 친일적인 그런 운동이나 그런 정책에 대해서 가장 그 초점 맞춰질 그런 시기였는데 이번 네. 8.15가 오히려 완전히 그걸 회피하기 위한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얕은 수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하여튼 이게 심각해지는 문제들은 뭐 여기도 뭐 북한의 개전 초기부터 그러니까요. 이들 즉 이제 반국가 세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사회에 네. 그 만약에 북한이 남침을 하면은 즉시 북한의 그 선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몇 명이 아니라 하나의 세력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어떤 분명한 레퍼런스 갖고 얘기를 했을 텐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도 이게 그렇게 만약 생각합니다. 사실이라면 더 심각하지만 예. 사실이 아니라면 또 정치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대통령 이 국무회의 발언 같은데 직접 나왔다는 것이 예, 예. 앞으로 남북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처리할지 미래가 앞으로 남은 3년 정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은 최근에 이런 톤의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작년부터 보면요. 아니 이 전 대통령 전혀. 그러니까 좀 예, 특이하죠. 그럼요. 심지어는 전두환 때도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랬는데 아주 이런 갑자기 공산 전체주의를 뭐 맹종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은 자신과 적대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거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준하게 대하겠다는 아주 일종의 국민에 대한 엄포와 협박 뭐 예, 이런 거 예.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이것이 최근에 그 대북 적대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2018년에 그 남북 사이에 있던 9.19 군사 합의라든가 이게 다 지금 폐기했지 않습니까? 폐기했고 무력화됐죠. 폐기하고 저기 북도 심지어 핵까지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고 헌법도 그렇게 고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번 그 8.15 경축선도 사실은 북한을 협소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소통이라는 곧 전쟁을 상정한 건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전쟁 분위기로 가는 듯한 이 정책 자체가 지금 극한의 네. 남북 대립으로 가고 그다음에 전쟁까지도 염두에 둔 듯한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뭐 개전에다가 항전 의지. 항전 의지, 예, 그다음에 그들이 북하고 손잡고 뭐
압력해서 내부를 압력해서. 교란하고 뭐 이런 식의 이런 표현을 식의 얘기들, 예.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네.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사람들 굉장히 불안하게 굉장히 불안해 갖고 뭔가 지금 이런 자신들의 정책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게 아닌가. 예, 예. 연결해 갖고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 8.15 경축사에서도 자유통일, 자유해방, 자유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좋지만 이게 이런 문맥에 끼면은요. 예.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완전히 흡수통일을 지금 상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흡수통일은 전쟁 아니면 상대 측이 무너지는 건데요. 예. 이 양쪽 다 이제 굉장한 혼란을 야기하고 북한을 아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게 항상 또 우발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런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는 건 더욱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서 이렇게 고조시킨다는 건 정말 굉장히 유감스럽고 위험하고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좀 보면은 점점 더 이렇게 적대적 균형을 통해서 이 남북한 간의 어떤 평화적인 공존보다는 대립 예. 과정에서 정치적 기득권, 물론 이건 저는 북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뭐 예, 그렇게 해왔지만은 이런 초 디지털 시대에 1950년대식의 그런 극단적인 냉전 논리를 지금 갖고 들어와 있는 거라서 맞습니다. 참 북한도 이렇게 되면 점점 닫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도 저번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미일이 지금 일본 자위대하고 조일미군하고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군 이렇게 해서 지금 각국의 그 군 지휘 체제를 통합하는 그걸 지난 7월 28일 날 도쿄에서 3국 외무장관과 국방장관, 국가안보회 보좌관들이 모여가지고 합의하고 각서에 서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다가 그 다음에 북도 지금 북러 그 새로운 동맹 체제를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북중러라고 하는 일종의 북방 삼각 동맹이 점점 더 예전에 그 냉전과 같은 그걸 신냉전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런 대결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오히려 그걸 부추기는 듯한 그걸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는 듯한 이건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서 정치적 어떤 이익이나 혹은 정치적 국면 타결을 위해서 이런 수까지 이런 발언 수위까지 내놓는다는 거는 이런 수위 발언을 내놓는다는 거는 좀 뭐라고 해야 돼? 수준 미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적 수준 미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지금 예. 제가 보면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 보면요. 예. 뭔가 대통령 뒤에 미국을 등에 업고 대통령을 눈을 가리는 건 물론이고 이건 거의 협박, 위협하지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뭐 누군가가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추측되는 사람은 있는데 예. 뭐 제가 증거가 없이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이게 보면은 이 강대국을 대할 때 보면 강대국이라고 항상 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나라의 그 정권의 정통성이 분명하고 민주적 정통성과 국민의 지지가 분명할 때는요. 그 주변 강대국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이번뿐만 아니라 뭐 역사적으로 어디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권의 위기가 된다 이럴 때는 이제 강대국들이 정치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 그걸 업고 대통령을 좌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지금 존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 광복회가 세상에 이게 대한민국 출범 이래 해방 직후에 뭘까 이게 광복절 행사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그때 그 참석을 거부한 광복회 회장 이종철 회장이 밀정 얘기까지 하나. 네네. 뭐 말이 점점 더 심해지는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이제 논의를 계속하자면은. 냉전 해체 이후에 통일의 기조는 사실은 흡수통일이었거든요. 극우 세력들 같은 경우 당연한 게 우리도 저런 방식의 모델을 따라갔고 북한은 붕괴할 거고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하고 흡수통일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고 그다음 미국도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간 게 사실인데 하나 이제 판단 못한 게 뭐냐면은 이
동구 유럽권하고는 우리가 다른 게 거기는 그 종주국인 소련이 먼저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이 그 이후로 날로 강성해졌습니다. 네.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지표상으로 나오는 건 그렇고 예. 뭐 당분간 뭐 중국이 어떤 큰 정치적인 격변을 겪을 만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것을 봐서 예.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그 북한 정권을 지금 무너지게 놔둘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레짐은 붕괴할 수 있지만 예, 또 예. 다른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거지. 김정은이 무너진다고 해갖고 그냥 갑자기 그러게요. 그냥 갖다 바치고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것처럼 그렇게는 되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이해가 너무 커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 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생각은 조금 한번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북한이 무너지는 정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같은 경우는요. 북한 전체 정치적 라인으로 봐서 좀 개혁 개방에 가 있던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일 그 당시 국방위원장이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 아버지 때 그 빨치산 그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못 하겠다고 좀 이렇게 개혁 개방을 하고 싶어도 그쪽도 이제 극우가 있는 거예요. 극좌가 네. 있어갖고 절대 우리는 뭐 미제와 남조선을 갖다가 타도해야 돼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만약에 김정은 정권이 어떤 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에 과연 더 유화적이고 좀 더 서방의 유화적이고 자유스러운 정권이 들어올 것이냐라는 거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장담할 수도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이 흡수통일론자들이 제일 쉽고 가장 그 강경론자들이 그걸 바라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는 여러 번 실패를 했고 예를 들면 그 90년대 초에 89년도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 무너지면서 소련이 91년도에 무너지고 했을 때 그 직후에 우리가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고 그다음에 일종의 교차 승인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과 소련이 승인하고 그럼 일본, 미국이 북한을 승인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였죠. 그런데 미국, 일본은 그때 동유럽도 그랬듯이 북한도 틀림없이 말씀하셨듯이 저쪽으로 붕괴되고 그러면 흡수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계속 미뤘던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해서 지금 북한이 핵 개발까지 가는 과정이 그것도 잘못된 건데 만일 그때 교차 승인이 이루어졌으면은 예를 들면 평양에 미국 대표부나 대사관이 쓰고 그다음에 한국도 연락사무소가 가고 일본도 그렇게 되고 해서 수교가 됐으면은 북이 핵을 개발할 이유도 없고 없죠. 남북이 이렇게 적대적으로 가지 않고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정치적 통합은 안 되더라도 이런 그 대결적인 이런 적대적 대치가 아니고 얼마든지 평화로운 그 통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절차, 그러니까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쭉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그 냉전 붕괴될 때 그 동유럽처럼 북한도 결국은 자체 붕괴되고 흡수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걸 거부한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북한의 핵 개발은 예정돼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게 1994년에 제네바 기본 합의를 보면은 거기 양측에 이제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는다라는 그런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양쪽 다 문제가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외교관을 통해서 들어본 소식은 지금 마찬가지로 미국이 그거를 다 들어줬을 때 그 조약 그 기본 합의에 사인을 할 때 이 기본 합의가 지켜지기 전에 이미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는 걸 전제 그 시나리오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라 막 들어줘 이렇게 어차피 쟤네들 무너질 건데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게 그때 1994년도에 그 합의, 북미 합의, 핵 합의라는 게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 지어주고 대신에 북한은 핵 개발 자체 그만두고 다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때 동의해 준 게 그때 미국이 그때 쉽게 동의해 준 게 뭐냐면은 경수로가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어진 과정에 이거 무너질 테니까 시간 벌기로 그냥 맞습니다. 합의해 준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들 저도 그게 상당히 맥센스해요.
맞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합의를 해줬는데 예, 예. 그런데 결국 미국이 그걸 파기했잖아요. 그걸 파기했죠. 사실 그 대신에 지열 동안에 중유를 떼주기로 했는데 네. 몇 번 떼주다가 안 떼줬다. 네네. 사실 네. 그걸 파기했죠. 예, 예. 언제 한번 저 핵 문제는 또 한번 논의를 시간을 가지고 하기로 하고 그러시죠. 사실 네. 이제 원래 뭐 자유통일 이거 아주 굉장히 자유란 말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건데 예. 지금 이런 시대적 문맥 속에서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사실 최근에 요번에 이제 국방장관 안보실장이 다 이제 군인으로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 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하고 전에 우리 다뤘던 그 뉴라이터들 대거 진출이나 다 같은 맥락인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가 이번에 그걸 하면서 좀 한 가지 그 아까 그 교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느냐 했을 때 뭐 교수님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듯이 분명히 그 정치적 반대자들, 네.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뭐 쉽게 말해 야당 아니면 저 약간 진보적 학생층이나 아니면 사회 인사들을 겨냥하고 이렇게 했는데 특히 그 이 우리가 말하는 그 국힘당이라든가 저기 정부 쪽 대통령실 주변은 그야말로 어떤 자신들이 정통성을 그 건국절 논란에서도 보시듯이 위에 있는 이승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민특위에 반대했던 세력들이고 그다음에 군부 통치 세력들 그 후예라고 하나? 라고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 지금 다 지금 맞아요. 그걸 뭡니까 성장 반대 세력이고 그다음에 산업화 반대 세력이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어디 그 글을 쓴 것 중에 그들이야말로 예컨대 학생 운동 같은 건데요. 대한민국이 그 다른 개독국들과 달리 중진국을 재빨리 탈출해가지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 운동이었다고 하는 이거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외국 학자가 네. 예 그런 글을 봐가지고 한번 소개를 잠시 해드리고 싶은데 그 미국 매사추세츠 그 에머스트 대학 그 정치경제학 하는 약간 그 진보적 학자인데요. 제임스 보이스라는 학자가 그 인터뷰한 2021 작년인가요? 작년에 나온 번역돼서 나온 한국 책에 그 인터뷰집이 있는데 거기 한 얘기를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앨리스 엠스텐이라고 하는 그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 책 중에 아시아's next giant라고 그래가지고 아시아의 다음 거인, 아시아의 다음 거인 한국이에요. 한국이 이렇게 거인이 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뭐냐 하면 학생운동이다. 그래서 이 제임스 보이스가 그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예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앨리스 엠스텐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국가 역할이 큰데 국가를 자본주의자들 만들어낸 것은 국가고 국가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게 무슨 얘기냐? 네. 그걸 몰랐는데 이 사람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그 인상이 깊었는데 이 사람이 필리핀 거쳐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을 들렀는데 한국에서 아마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그때 완장을 차고 있던 택시 기사분이 검은 완장을 차고 있었어. 왜 차고 있느냐 했더니 학생들이 시위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 50 시절 군부 독재 시절 그때 학생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차를 타고 쭉 서울로 들어가는데 완장 찬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이게 필리핀이나 다른 개독국하고 한국이 다른 게 바로 이 점이구나. 학생들이 저렇게 들고 일어서서 이제 어떤 독재 정치나 정치 권력의 부패나 혹은 그 자본의 어떤 병폐라든지 이걸 견제하고 이게 막아준 게 학생 내지는 그 학생 운동 세력이구나. 네. 그게 한국 자본주의의 성공의 열쇠 중에 하나다는 걸 딱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제가 이 소개를 하는 이유가 한국의 산업화나 한국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특정 세력이 드라이브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니죠? 모든 국민이 같이 한 것이고 특히 노동력을 제공한 것은 우리가 이름 없는 시골 출신의 그 남녀들이고 젊은 청춘 남녀들이고 그다음에 그 부패를 그래도 막고 권력 남녀 그나마 견제할 수 있었던 게 한국이 유달리 강했던 학생운동 세력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그 숱한 개도국들이 다 권력이 부패 때문에 망하고 중도에 좌절하고 그 중정부의 함정이 다 빠져버리는 걸 한국은 용케도 피해 나왔는데 그렇죠. 그게 학생운동설이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네. 했다.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합니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들이 평가하는 평가하는 겁니다.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민주화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비전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적으로 규정한다고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에 제가 말씀을 언뜻 드렸지만 그 나경원 의원이 그 반민특위가 국론부연을 했다라고 사실은 그 속에 있던 생각이 턱 튀어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예. 이제 그걸 다시 숨겼지만 그들을 관통하는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다가 그 가판에서 하도 황당한 기사를 봐서 이렇게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조선일보. 예, 조선일보 지금 일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정치권의 못난 반일. 이게 지금 이렇게 작은 기사가 아니라 요 A면 2, 3면을 한 3면을 할애해서 1, 2, 3면을 할애한 문제들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문화적으로 또 문화와 산업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예. 시대착오적인 반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팩트가 잘못된 게 예. 지금 얘기가 나온 건 일본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지금 과거사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된 문제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일본의 극우 세력과 같은 맥락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웃 나라는 지구상의 어느 나라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씩 문제가 있는데 예. 협력할 거는 최대한 협력하고 그러나 정치적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또 예. 논의할 건 따지고 들어갈 건 따지고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반일이라는 뭡니까, 우리도 도대체? 다 못난 거고 뭐 지금 얘기하는 모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을 비판하면 못난 겁니까? 잘난 겁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본 정권 예컨대 기사 정권, 네. 아베 정권의 어떤 대한국 정책이라든가 그걸 비판하면은 그 정권 그 당시 정책에 대한 비판이지 왜 그렇죠. 그게 반일입니까? 예. 그건 일본 비판이 아니고 일본 네네. 반대가 아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파들의 가장 그 상투적인 수법이 극우. 거구들의 상투적인 수법이 정책이나 어떤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 그걸 일본 반대 내지는 그 반일 네. 그리고 좀 상투적인 그냥 반일쟁이로 그냥 몰아가는 거예요. 약간 이데올로기 공작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네.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하는 게 왜 반일이며? 네. 예? 그 아베 신조고 예컨대 그 정권 때 한국에 대해서 그 반도체 장비 그 수출 제한했을 때 그거 비판하는 것이 왜 반일입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비판해야죠. 당연히 뭐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비판해야죠. 통탄스럽게도 그걸 비판하는 거 우리 내부에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자기 국민들 반일적으로 몰아가는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겁니다. 전형적인 이런 우리가 비판하는 건 반일이 아닙니다. 네네. 뭐 이런 걸 붙잡고 무려 3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쓴 걸 보고 저도 사실 그냥 가판에서 보고 사실 덥석 샀죠. 덥석 샀는데 아니 오다가 황당해 갖고 그 못난 반일이라고 하면은 어떤 뭐 일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 우린 다 못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 우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제3자 변제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저 사도강선인이 고납도 정당에 빠서도 그 일본 스스로도 일본 정부도 인정했던 그 강제동원이라든가 이런 거였다가 우리가 한마디도 없이 다 동의해주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왜 반일입니까? 실제로 그때 외교장관이 요번에 국회에서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좀 그 사도광산의 강제성을 조금 얘기를 했다. 그게 2km나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넓어서. 근데 사실 이제 방송 MBC에서 그걸 가서 한번 봤는데 실제 전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외교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부분에서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들인데 협력 관계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쪽 전공을 하다 보면요. 일본하고 어떨 때는 갈등이 있지만 80% 이상은 협력 관계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협력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 일본 친구들도 그래요. 죽고 못 살거든요. 근데 또 이 문제는 싸워요. 그럼요. 싸우고 저를 가장 아껴주신 그
나고야 아이치 대학의 미요시 마사히로 교수님도 정말 진짜 저한테 자식처럼 저를 아껴주시는데 항상 그분은 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세요. 근데 제가 거기서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아니, 노인 되셔서 망령 났나 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넘어가는 거지. 그렇게 거기서 주장할 수는 제가 있죠. 그 사람은 그렇게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베가 밉지도 않고 기시다가 밉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 그 일본의 극우 세력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한국의 이 극우들이 미운 거지. 맞습니다. 일본 사람이 일본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논리가 최근에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네. 가자 공격에 지금 가자 공격하는데 지금 4만 명이 죽었잖아요. 네네. 4만 명이 죽고 3분의 2가 70%가 어린이하고 군여자들이요. 예, 16,000명 어린이들이 9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10월부터니까 뭐 1년이 뭡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는 건 분명히 제노사이드거든요. 네네. 일방적인 공격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데 대해서 미국 내에서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그 많은 그 미국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이스라엘 일방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렇게 비판을 하면은 반유대주의자라고 반유대주의라고 반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 제노사이드 그렇게 사람들을 막 죽이고 네.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런 정권에서 무기를 대주지 말라고 비판하는 그런 것인데 거죠. 예. 그게 왜 반유대주의 마치 그 옛날에 나치 히틀러가 홀로코스트 하듯이 네. 유대인을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죽인다 혹은 반대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일본에 대한 비판, 일본의 정책이나 정권에 대한 비판을 반일로 몰아가는 거는 일본 극우파들이 어뢰 그렇다 치지만 네. 우리 한국 내에 있는 사람들, 한국 내에 있는 우파들이 선생님 말씀드리면 교수님 말씀드리면 극우들이 자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거, 그 일본 우파들 극우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그렇죠. 지금 동조하는 거잖아요. 외교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예. 지금 아주 오늘 우리가 얘기할 문제들도 가자지구 문제들도 이제 있는데 중동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반도와 굉장히 직결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뭐 이 사상자 숫자가 맨날 늘어나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늘 이 순간도 늘어나는데 뭐 예, 최근까지 4만 명 이상이 어린이와 그렇죠. 여성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70%가 이제 어린이하고 여성이고 9만 명 예. 이상이 부상을 예.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문제들은 요번에 저는 이제 보면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은 큰 실패, 예. 패착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또 친이스라엘 정책을 핀 기저에는 예.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명분은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로 큰 그 유태인들이 고통을 겪었다라는 어떤 피해자 그리고 그때 적극적으로 연합국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나서지 않았다라는 그런 일종의 그 부채 의식 같은 걸로 나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전 세계에서 결국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인식으로 이제는 피해가 아니라 여기 지금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들이 죽은 거고 예. 왼쪽에 보이는 파란 건 유태인들이 죽인 거예요. 예. 그거를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부터는 이 터닝 포인트에서는 좀 안 먹혀 들어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장 그 홀로코스트 제노사이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피해를 입은 네. 게 이스라엘 건국의 기본 바탕인데 기본 바탕이죠. 그러니까 당했기 때문에 그 틀을 마련해주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준 건데 그 자리에 들어선 정부가 자신들이 당했던 그 홀로코스트 제노사이드를 타민족에게 그렇게 가한다는 건 이런 역설적인 예, 그리고 맞죠. 저 사진을 보니까요. 제가 이번에도 그 기사도 하나 썼습니다만은 그 옛날도 아닙니다. 이승만 정권 지하에서 일어난 그 국민 보도연맹 때 그 장양민 학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똑같아요. 저렇게 아, 그렇죠. 예. 구덩이 파고 딱 이렇게 뒤에서 일렬로 쭉 군경이 들어서가지고 그냥 다 사격해서 구덩이로 떨어지게 만들어서 묻었거든요. 네. 그 발굴하는 장면도 있고 그 죽이는 장면도 있는데 똑같아요. 저런 식으로. 네. 끔찍해요. 참 인간이 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네. 참 저도 요번에 이제 그쪽 지난 8월 초에도 이번 8월 초에도 런던에서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컨퍼런스가 있었고 저는 참석은 못했지만 그 이제 자료를 받아봤고 어제 네. 이제 거기 참석했던 영국 교수님하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라 그러냐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분 표현 numeric
띵킹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숫자적 사고란데요. 우리가 600만이 죽었는데 이 정도 돼야 홀로코스트다. 이게 9만 명, 한 4만 명 죽은 거 이거 차이가 너무 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정서래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단 네네. 한 사람이라도 그럼요. 그 전 우주와 맞먹는다는 거 하는 게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데 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나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관련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60차례나 그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지난해 10월 달에 이제 안보리 결의 2728이 통과됐는데 처음엔 그걸 비토를 했다가 라마단 기간에만 휴전을 하자. 요거에는 미국이 기권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통계를 찾아봤더니 60번 정도를 이스라엘 문제 때 그 거부권을 행사를 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 이게 정말 도대체 누가 유엔을 지금 마비시키는지 그렇죠. 그거를 참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게 지금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게 두 상임이사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네, 뭐 이팔 주적에서 일방적인 이스라엘 편만 드니까 네. 그렇게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계속 말로는 그만하라고 하면서 무기 다 대주고 돈 대주는 게 계속 미국이 그렇게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계속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못 거치게 하고. 그래도 기존에 뭐 카터 때도 그렇고 중동 문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중립적 표방을 하면 이스라엘 편이지만 네. 중립적 표방을 하면서 이제 중동 문제를 접근했다면 요즘은 그냥 노골적으로 뭐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좀 그 민주당이 그런데요. 민주당이 그런데 공화당은 더 하잖아요. 뭐 공화당은 양쪽 안 가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쪽은 지금 뭐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위태로워요. 이거 보면은 이 민주당하고 또 지금 그 휴전 협정을 위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미국이 끝까지 자기 안을 밀어붙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어쨌든 그 답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답은 나와 있죠. 예, 인질 석방하고 그다음에 네. 지금 가자 지구하고 지금 군대 보내 이스라엘군 철수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19일인가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만나서 3시간 동안 얘기해서 나와서 이스라엘이 미국 안 받아들였다라고 했는데 하마스 쪽에서는 안 받아들였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두 가지 원칙, 그러니까 인질 석방하고 그다음에 군대 철수하는 문제를 이스라엘이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군대 철수를 하더라도 이스라엘 기본 생각은 그 철수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미국이 하도 압박이 강하니까 이 미국이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지금 대선이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또 여기가 좀 더 확대되겠지만 이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여기서 일단 정전을 시켜가지고 가라앉혀야 지금 민주당에 유리하니까 그 압박을 강하게 넣는데도 지금 이스라엘이 뭔가 거기서 어떤 그 협상 과정에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라기보다 네타냐후 정권이 계속 지금 그걸 거부하고 지금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폭격해서 사람 죽이고 네. 이런 상황이란 이 말이에요. 네타냐후 자체도 너무 그쪽에서도 이스라엘 내에서도 비판을 받을 정도로 맞습니다. 네. 극단적인 이제 뭐 이스라엘 내 이제 극우주의자인데 이스라엘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종교적인 사고가 너무 그 편향돼 있어서 예, 예. 얘기를 하다 안 되면은 예를 들어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 갖고 얘기를 하다 안 되면은 여기는 신으로부터 점지된 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미국 내 이제 친이스라엘 계통의 그 인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전 그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들어봤습니다. 뭐 테레사 수녀한테 칼을 준다고 그게 위협을 느낄 사람이 어디냐.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들이 절대 선하다 절대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제 정치를 어떤 선악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접근을 지금 많이 지금 하고 결과적으로 있어요. 나오는 오히려 절대악은 지금 이스라엘 쪽이죠. 쪽이 더 가깝잖아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제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이번 전쟁 전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좀 딱하다. 예전에 그 참 많은 그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받은 그 나라고 그런 건국 정신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땐 정말 이스라엘이 어떤 모델 국가로 제가 배웠어요. 뭐 예, 예. 임신 9개월 임산부가 낙하산을 타고 그다음에 대학
총장이 기관총 들고 출근한다고 그런 날 우리도 뭐 박정희 그렇죠. 정권 때 그렇게 배웠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스라엘 이거 보니까 니네들도 나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큰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도 굉장히 패착이 있었던 게 아닌가. 패착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미지 자체를 완전히 이번에 결정적으로 그렇더랬고요. 예. 그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 문제나 이스라엘 문제는 사실은 유럽이 만드는 문제잖아요. 당연하죠. 예. 유럽이 자기 내부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유대인들 학살하고 그 다음에 그 대안으로 그 베포스는 걸 통해 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에다가 검꺾고 이거 이스라엘 땅이다 하고 떼주는 바람에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민이 되고 수백만이 지금 옆에 요르단, 레바논에 흩어져 네. 살고 이집트로 흩어지고 그 원한 때문에 지금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만든 게 유럽이에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 문제를 그 문제의 여론이 그렇다는 걸 알면은 이스라엘이 저렇게 못하죠. 네. 지금 자기들이 당한 그걸 갖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약소 민족이 되어버린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들이 당한 걸 쏟아붓고 있는 셈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우리도 교수님도 그랬지만 저도 어릴 때 뭐 이스라엘은 뭐 같이 모이면 담배도 아껴서 성냥불도 혼자서는 담배 안 핀다 여럿이 모여가지고 네. 하나 켜가지고 다 같이 뭐, 핀다 뭐 이런 예, 전쟁 이스라엘 유학생들 다 들어 아니었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미덕을 찬양했잖아요. 네. 그건 물론 다 신화 지어낸 얘기지만 그럴 정도로 어쨌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 동정, 그 피해자에 대한 동정, 그 다음에 뭐 이런 데 대해서 이미 그 나쁜 이미지는 아닌데 약자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뭐 횡포를 부리는 강자 맞습니다. 이미지가 됐잖아요. 네. 네타냐후는 자기 정치적 약점 때문에 약점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으면 지금 기소된 상태예요. 부부가 다 들어가는 일.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극우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지금 한국에도 뭔가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그렇죠. 뭐 결국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제가 이렇게 뭐 어쨌든 평생을 전쟁 문제를 이렇게 뭐 국제법 학자로 다루다 보면 이 전쟁이 나는 거는 인간의 본성, 폭력적 본성으로 화난다고 전쟁하고 많은 전쟁이요. 1차, 2차 세계전쟁, 한국전쟁도 그렇고 여름에 납니다. 예. 더우면 그냥 전쟁 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맞아요. 여기도 공교롭게 그러네. 그러는데 예. 이 전쟁을 끝내는 건 이건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화난다고 전쟁했는데 이거를 수습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오죽하면 유럽에 보면 30년 전쟁, 심지어 맞습니다. 100년 전쟁 있겠습니까? 그렇죠. 유럽이 저렇게 나눠진 것도 말씀하신 대로 30년 전쟁, 무슨 종교 전쟁, 그리고 지금 저도 글 쓴 적도 있는데 그 러시아가 특히 푸틴이 우크라이나는 자기 같은 동족이고 한때 우리 땅이었고 그것도 옛날에 키예프 공국에서 시작되는 역사도 공유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푸틴이 이번 전쟁 도발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몇만 명이 죽고 하는 바람에 영원히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제 완전히 갈라섰다. 갈라졌죠. 같이 화합이 안 된다. 서로 죽이면 안 된다. 사실 그게 수백 년에 같은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우리 한국, 일본도 옛날 고대에는 같은 나라였을 가능성이 예.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쟁 몇 번 하고 영원히 그럼요. 지금 왼수가 되는 거죠. 뭐 정말 진짜 그야말로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뭐 남북한 관계가 저렇게 적대적이긴 하지만은 불과 몇십 년 전에는 그냥 친척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맞습니다. 서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제가 아는 교수님은 가족들이 그 큰아드님이 환자여가지고 엄마가 못 오고 나머지 가족들 아버지하고 그때 남쪽으로 보낼 때 그때 한 얘기가 며칠 있다 온다는 며칠 있다 거였고 온다는 거죠. 그렇죠. 며칠 있다 좀 예. 잠시 갔다 오라고 했는데 영원히 헤어졌잖아요. 같은 나라니까요. 예. 그런 사람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1천만 이상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 정말 예. 예. 하여튼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이렇게 기시감도 느껴지고 네탄야후도 그렇고 뭐 나중에 예. 기회가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문제들도 그런데 결국 키는 미국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그 8.15 그 경축사에도 나오듯이 흡수통일하면서 자꾸 자유통일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한미일 그 삼국 군지 통합 체계 이게 하나의 군대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도 하나의 통합 작전 사령부를 따로 만들고 주일 미군도 통합군 사령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둘을 합치겠다는 지휘체계를 합치겠다는 건데 우리는 미군 지휘체계 아래 한미연합사에서 네. 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편입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가 되고 어쩌면 이
한일 동맹이라는 말을 못 쓰기 때문에 그렇죠. 군사 동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준동맹이라는 표현을 맞아. 쓰는데 준동맹이라는 말 준동맹은 사실은 그 미국 지휘 체제 아래 있으면 사실 그 구분이 무의미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준동맹과 동맹의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동맹은 서로 동맹 조약을 체결하면은 한쪽이 체결한 당사자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같이 자동 개입해서 싸워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의무잖아요. 네네. 근데 준동맹 그런 의무는 없대요. 의무는 없지만 만약에 지휘 통합 체계가 하나 통합돼 있다면은 그거 있으나 마나 미군 지휘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어떤 안보 문제나 이게 또 신냉전 비슷한 이런 체제로 대만 문제도 있고 여차하면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전쟁에 말려드는 것이고 그리고 김태호 제1차장이 하는 말도 이번에 그 삼국 그 지난해 8월에 그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 1주년 기념해가지고 브리핑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네. 그 삼국이 공동선언에서 말한 그 안보협의라고 하는 게 대북이 아니에요. 동아시아 글로벌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어디서 나고 미국이 어떤 미국 이해 직접 관련 예컨대 대만이라든가 동중국, 남중국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중동이나 다른 지역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군도 자동적으로 개입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우리 속수무책으로. 그런데 그런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 국회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도 없고 국민들이 동의를 받아본 적도 없고 일사천리로 막 몰려가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잘못된 정도가 위험한 거죠. 사실 이런 전쟁들이 최근에 일어나는 거 보면 다 국내 정치적 요인이 큰데 우리도 지금 이런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의 국지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럴 그런 수 있죠. 정도로 지금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국지 전쟁이라는 게 국지전 그 예전에 그 북풍인이 돈 주고 심지어 남쪽을 향해 총 쏘러 간 적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럼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왜 저기 선거 때만 되면은 무장공비가 나보다 타살되죠.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라면은 국익을 해쳐가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록하잖아요. 정치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기 1980년도에 저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때 보면은 미국 그 특수부대 거기 구출하러 들어가는데 거기 이란 군이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당시 이제 레이건 선거 캠프에서 그거 다 정보 빼다가 이란한테 주고 야 우리나라 특수부대 몇 월 며칠 어디로 들어가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 사실은 그런 외교가에서 떠도는 풍문이 일리가 있는 게 그 레이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 날 아무 조건을 걸지 않고 바로 다 풀어줍니다.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정치인들이 전쟁을 볼 때는 너무 간단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나 이해만 생각하고 너무 간단하게 그걸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할 이유가 잠깐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제 문제로 하면 그 태국도 비슷하거든요. 태국도 지금 사실은 그 완전히 태국은 우리보다 좀 더한 것 같아요. 지금 태국은 지금 군주 체제에다가 군하고 왕실이 지금 한편이 돼가지고 탁신이라고 하는 중하청 중심의 그 정치 세력하고 지금 연수가 돼서 싸우다가 작년 8월에 원래 탁신이 2001년도에 정권을 잡았어요. 그때 압도적 지지로. 근데 2006년도 쿠데타가 나가지고 태국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국외 망명을 했거든요. 그래 17년 만에 작년 8월에 돌아와요.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지난 그 총선 때 군부 집권 세력이 완전히 대표해가지고 새로운 제3의 세력이 등장했는데 그 제3의 세력이 피타라고 하는 사람인데 피타가 누구냐 하면은 태국인인데 하버드에 가서 공공정책 공부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제1당이 돼버렸어요. 제1당이 돼버려가지고 그게 뭐냐면 태국 왕실의 그 어떤 불경제 부분이 아주 고약한데 그걸 개정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군사비 줄이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경제 인프라 하겠다는 굉장히 건전한 그걸 정책을 내세워가지고 인기가 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군부 세력이 권력을 잃게 되니까 쫓아냈던 탁신을 불러와가지고 타협을 하는 겁니다. 탁신도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타협을 해가지고 탁신과 군부 세력이 연합한 연립정권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8월 14일날 보니까 그 제1당을 해산, 그걸 헌법재판소 해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탁신이 내세웠던 수상도 해직을 시켜버려요, 일방적으로. 그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에요, 정말. 해당, 그러니까 당을 해체한 이유는 왕실에 대해서 불경죄를 범했다는 거. 대단한 불경죄도 아닙니다. 네. 비판하는 게 불경죄예요. 네, 거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쫓아내고 다시, 그러니까 그 군부라고 하는 게 태국이 입헌군주되고 나서 그 수십 번을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좀 불리하거나 하면 항상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실이 군부를 지지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좋지 않은 이게 관계를 계속 하면서 그 권력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특히 군 세력이라고 하는 게 그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권력에 대한 그거는 똑같은. 그럼요. 그 물리적 힘을 갖고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항상 주장하는데 그 국방장관은 절대 그 직업군인 출신이 하면 안 됩니다. 그 한 나라의 국방 안보 정책이 군인들의 이해에 대해서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태국이 쿠데타를 헌법재판소라는 게 앞잡이 기관을 내세워가지고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국방장관을 현역 군인을 안 시키고 민간을 시키다는 게 이유예요. 예. 그만큼 우리도 예전에 4.19 이후에 민주당 잠깐 네. 장면 내각 때는 국방장관을 당연히 이제 민간에서 했죠. 네. 태국 문제는 사실 좀 더 논의할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워낙 태국이라는 나라가 그 동남아의 맹주고 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떤 타산지석으로 볼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기회를 가지고 더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국내외적인 이슈들을 한번 다뤘고 자유통일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요. 일단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요. 요 주제를 가지고 좀 더 한번 확대하고 좀 심화해서 논의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좀 밝고 희망찬 뉴스를 가지고 좀 지금 8월인 만큼 그러니까 막 지금 다이내믹하게 가고 있습니다. 일본고 힘차게 좀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